유방에 대한 모든 것 내가 먼저 해보자.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와. 우유 다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오늘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히려 마약성 진통제가 훨씬 분류는 간단합니다.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아편 그 자체와 이제 그거와 관련된 화합물, 아, 다 양귀비가 화학적 시작한 거예요? 성분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나 네. 아니거나 그랬는데 왜냐하면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결국에는 중추신경계 우리가 이제 엔돌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거기서 나온 그 리셉터가 있거든요. 수용체. 네, 오피오이드 수용체라고 하나. 수용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오피오이드 리셉터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그 물질을 이제 네. 수용하는 거기에 작용을 하는 모든 약을 일컬어 마약성 진통제 혹은 마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히 분류가 없네요. 없죠. 중추신경계라는 거는 결국 뇌와 척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와 같이 통증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쓰는 약물이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르핀이나 굉장히 흔하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타닐 그리고 코데인 그런 약물들이 이제 다 조금씩은 이제 다른 역할로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펜타닐 같은 약물은 저희가 이제 암 재건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는 한정원 선생님 있으세요? 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약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스럽죠. 우리도 드리기가. 중추신경계에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량 복용이 됐을 때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이제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펜타닐이라는 약물이나 펜타닐 패치라는 그런 그 제품이 많이 쓰일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거 이제 진통제라는 주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펜타닐 패치를 어디서 처방을 이제 뭐 쉽게 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게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일반 특히 뭐 청소년이나 암성 통증이 없는 어떤 그런 환자들한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고 이러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얘기가 샜는데 이전에도 결국에는 엔세이드, 뭐 혹은 타이레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뭐 트라마돌 뭐 이런 약물들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통증 조절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펜타닐이나 모르핀 같은 약물은 사실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서 쓰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수술 후의 통증에 쓰입니다. 그쵸? 왜 수술 후에 펜타닐을 써요, 유쌤? 왜 쓰냐고요? 네. 많이 아파서?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브루펜이나 아세타미노펜으로도 조절을 혹시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펜타닐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어서?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용체 자체를 이제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그 분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네.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계속 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통증 조절은 더 많이 되지만 그럼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간 속효성으로 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격 수술하고 나서 펜타닐 들어가는 거 보고 이 수술이 그렇게 아픈 수술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정말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펜타닐이 요즘 좀 재밌는 이슈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제 펜타닐이 미국을 점령했잖아요. 사실 비공식적 루트로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이렇게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펜타닐이 무서운 약이라는 거죠. 요거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병원에서 투여했을 때 그게 중독으로 가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중독으로 넘어간 맞아요. 사람이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저는 안 넘어갔으니까 5%? 더 많나 봐요. 10%? 0.7%예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5%좀 많긴 하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마약성 진통제가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가 너무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가 되지를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암성 통증이나 혹은 다른 수술 후에 다른 외상성 통증이라는 게 너무 심하고 통증 자체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진통제는 거부감이 있는데 거꾸로 무통주사는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밀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통주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통주사 그래서 제가 한 쌤한테 이제 오늘 숙제를 받았죠, 제가. 무통주사를 어떤 약을 섞어가지고 쓰세요? 그쪽 병원에서. 마취과 선생님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 약은 아까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했던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이 주 성분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저런 약들이 섞이기도 하고 그걸로만 가기로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무통주사 결국은 그냥 펜타닐 주사였던 거죠. 저희 병원은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잘 안 드리고 무통주사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주로는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 혹은 이부프로펜 그거를 이제 저희 베이스로 해서 쓰는데 만약에 진통이 심해서 한번 리필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펜타닐을 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세게 쓰는 거네요. 네, 근데 리필을 하면 갑자기 없었던 구역 구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경우에 구역 반응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대비해서 항구토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구역이나 구토 증상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거나 혹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조절이 좀 주치의 필요한 선생님이랑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냥 너무 심하면 이제 뭐 무통주사를 떼고 다른 약물로 처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를 결국에는 제가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술 후에 진통제는 아끼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아주 동의합니다. 수술 후 진통제를 굉장히 짧은 기간 속효성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수술 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오랜 기간 수술을 한 다음에 폐가 이제 구겨져 있고 그런 식의 이제 폐합병증이나 이런 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통을 조절하고 숨을 이제 크게 쉬고 빨리 뭐 산책을 한다던가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에라스라 그래가지고 저희 수술하는 과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빠른 회복. 수술 회복과 일상 복귀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진통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거를 너무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셔도 너무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의에 의해서 처방받는 약물에 대해서는 TV에서 이제 펜타닐이나 펜타닐 패치 혹은 뭐 모르핀, 아편 중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수술 후 급성기의 통증이나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그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진통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오랜 기간 쓰면 그걸로 인해서도 아무리 안전한 약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간과 용량이나 이런 거는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그리고 중복 투여되지 않게 대학병원에서 어떤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또 집 근처의 병원에서 또 약물을 처방받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처방받고 친구가 처방받은 거 또 얻어먹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약물이 나한테 잘 듣는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깔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주제를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